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 3년 우리 정치의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는 싫든 좋든 정치인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을 4개나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대표 이재명,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잠룡 후보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소가 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올 연말 내년 초 사법부가 속도를 내면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지금 일극 체제의 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 파업 17일 월요일 예고된 대로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라고는 했는데요. 병원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의사한테 돈 내놔, 그래서 병원의 손실을 메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구상권 청구의 골자입니다. 수술실 가동률 33%로 떨어질 듯. 한덕수 총리 집단 휴진,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인데, 의사와 정부의 갈등인데 왜 간호사를 안 뽑느냐. 병원들 경영난에 채용을 중단했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한 곳씩만 뽑고 있다. 간호대생들 졸업 연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여야 중산층 상속세 부담 줄이기 공감, 최고 세율 인하엔 이견,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기사인데요. 당정 공제액 과표 구간 상향 검토, 다주택자 종부세 축소 폐지 추진. 야당은 초부자, 아주 부자, 이런 뜻이죠. 그런 부자들 상속세 감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고, 종부세는 1주택자 부담 완화 초점, 이런 건데요. 아무튼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견을 어제 아침 방송에서 내놨죠. 종부세는 없애고 상속세는 30%,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어디가 타협점이지, 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5천만 원 연봉자 내달부터 대출 한도 2천만 원 더 깎인다. 이제 가계 대출이 너무나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로 확대, 신규 대출자 자금 운용 차질 전망, 은행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 증가세 꺾일지 주목, 뭐 이런 기사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공소장엔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내용을 상당 부분 공개를 하는 일면, 그다음에 속지에 있는 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이 창과 방패, 검찰과 뭐 이재명 쪽 변호인 양측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검찰의 창작 소설, 근데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맞서서 검찰도 칼날을
갈고 있는데 매섭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어 전략으로 맞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듣고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인연이라면 내일 사이인 거. 쌍방울 내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까?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습니까?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쌍방울과의 인연은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몰래 독단적 이렇게 추진을 한 사업이다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공소장을 보면은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상황입니다. 당시 북한 인사와 전화 환담을 계획을 했다. 그리고 그 무슨 말을 할지 준비도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최지원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북한 리종혁 조선 아태이 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을 세운 게 지난 2019년 7월 24일이었죠. 이날부터 열렸던 2차 아태 평화 번영 국제대회 때였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소 경색된 국면이었는데 북한은 이미 쌍방울로부터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받고 또 방북 비용도 추가로 받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번 평양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에는 평양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있었던 이화영 씨 등이 송명철 조선 아태이 부실장으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오게 된다면 김영철, 최룡해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전 계획까지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행사 직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북한 리오담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 이화영 씨가 나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최 기자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리종혁이라는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이 나오는데요. 올해 나이가 87세, 예전 계산법으로 하면 88세입니다. 북한의 대남 창구 중에 최고위직 중에 한 명이고 리종혁은 김정일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입니다. 김정일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인 성혜림이 이 리종혁의 형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형수였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김정일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리종혁이라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력자를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가 리종혁과 전화 환담을 계획할 당시 필리핀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었느냐 살펴보면은 당시 이화영 부지사와 북한의 송명철이 만났습니다. 송명철은 리종혁급보다 이제 한참 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아태위에 있는 부실장급입니다. 물론 실장도 따로 있는데요. 송명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사가 오면 김영철, 최룡해 이제 북한의 최고 실력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이재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의전도 하고 뭐 마중도 나오고 공항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신형 헬리콥터 동원하겠다. 이제 북쪽에서 쓰는 말 중에 최신형이라는 말에 저는 잠깐 관심이 가던데요. 그러니까 저기는 낡은 헬리콥터나 차량들이 많아서 최신형이라는 말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최병목 국장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과 이화영
지사와 부지사 뭐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 대북 사업의 총괄 책임자죠. 사실상 그 지시 사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겁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는요, 이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화영 부지사를 이재명 그 지사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임명했을 때 원래 저 자리가 그 남경필 도지사 시절의 연정 부지사 자리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정무부지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름을 그 평화부지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자마자 바꾼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대북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그게 2018년 7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화영이라는 대북 사업 경험자를 평화부지사로 갖다 앉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역할 분담을 할 관계가 아니고요. 그렇네요. 이재명 지사가 시켜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런 걸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그 이후에 2018년 7월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자기 취임한 직후에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경기도에. 네. 자, 대북 사업은 정기 보고를 별도로 하고 자기한테 그리고 월말마다 그 종합적인 추진 상황을 본인한테 제출해라. 네. 이런 지시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네. 그리고 뜻에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집행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말을 바꾼다면은 위아래가 분명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재명 지사와 리종혁 부위원장은 전화 환담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일산에서 경기도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경기도와 대북협력단체, 여기서 대북협력단체는 이제 우리 한국 쪽에 그쪽이 공동주최를 한 교류 행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거죠 뭐.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없었나요? 옥류관 분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세부적 사업 얘기들은 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고 실질적 교류 협력이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제재 국면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고 정중히 맞아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부수 선생과 경기도지사 이재명 선생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전합니다. 방금 보신 저 리종혁 88세 저 사람이 그 북쪽에서 대남 창구에서는 거의 최고위직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재명 지사는 리종혁을 믿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제 걸림돌이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경기도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거의 6개월간에 걸쳐서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4차례 북한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 공소장을 살펴보면요. 그해 5월부터 쌍방울과 북한이 방북 비용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여러 차례 북한에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경제 고찰단 이런 이름으로 방북을 희망하니 초청해달라.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달라. 이런 내용이 일차적으로 쓰였고 이젠 북한이 쌀 10만 톤 지원을 명시하면 7월 중으로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 쪽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는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또 민족 협력 사업 협의 등 제목만 바꿔서 모두 방북을 초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7월 말 70만 달러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까지 약속한 300만 달러를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북한에 다 보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 중에 말이죠. 김병민 위원께요. 쌀 10만 톤 얘기가 나오는
나오는데 저거 액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10만 톤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천억 정도의 우와.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가 한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0조가 좀 넘거든요. 네. 그럼 2천억 정도 되는 쌀의 지원이라는 것을 상상이 잘 가지 않으실 텐데 네. 이 정도까지 공문을 보내면서 방북을 성사시킬 정도로 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방북에 애가 달아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즈음해서 이제 방북 비용에 대한 액수 협의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흥미로운 게 북에서 처음에 500만 달러를 얘기를 한 상황 속에서 방북 비용으로요?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얘기하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냐라고 네. 얘기하면서 100만 달러를 얘기하니까 300만 달러 밑으로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로 조정이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련의 2019년도 저 상반기에 있었던 수많은 정황들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몰랐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상일 대변인께요.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지켜봐야 될 사항인데 아무튼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2019년 그 무렵에 말이죠. 방북을 저렇게 이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본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이제 대선을 목표로 뛰던 정치인이었죠. 아, 예. 근데 경기도가 전국적인 이슈를 주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정책적인 이슈로 전국적인 이슈를 주도한 적이 몇 번 있죠. 네. 근데 대북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전국적인 이슈를 경기도지사가 예. 주도하고 중앙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다.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 있다. 그런 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김성태 그 쌍방울 네. 전 회장이 돈을 준 것은 또 김성태 전 회장도 반대급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뭐 주식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러면은 뭐 300만 불보다는 훨씬 큰 이익을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걸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방북을 포함한 대북 사업 전반을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하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손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다는 그 두 사람 김용 그리고 정진상 그 이름이 이제 이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 네, 2019년 2월이죠. 이제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북 회담 결렬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서 김용, 정진상, 정무회의 멤버들이 이화영 씨에게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또 적시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사업을 주도했다는 근거로 검찰은 경기도가 이화영 부지사의 방북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지난 2018년 10월에 보도 자료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전후 시점상으로 당시 이벤트를 조금 살펴보면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 당시는 청와대에서 이제 멤버들을 추릴 때 특별 수행단이라고 하면서 추렸는데 네. 원래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지사가 당연히 가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여러 차례 청와대 쪽에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과 그리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방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후에 평양에서 다시 복귀하는 찰나에 이제 성남공항에서 의전하는 그 정재계 인사들이 있는데 그 명단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고충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수행단 인력에 본인이 합류되지 못한 그 배경을 놓고 일종의 분풀이 성격의 이제 의전 행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남북 평양회담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이재명 지사의 당시 또
뭐 약간 불편했던 심기,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섰던 그 상황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졌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배경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2018년 9월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이제 그 시점인데 대통령이 평양을 가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특별 수행을 하는데 그때 서울시장 강원지사 는 같이 가는데 경기지사가 이제 빠지면서 아마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절치부심 어떻게든 내가 이걸 만회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방북 의지에 반영이 됐다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이다. 정치검찰과 편향된 사법부의 그릇된 인식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보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장현주 위원장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그 안부수 재판과 이화영 재판부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놨다라는 건데 오늘 한국일보가 매우 눈에 띄는 그런 분석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 안부수 재판부는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기사가 좀 복잡하던데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의 판결이 지난해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쌍방울이 대북에 뭐 송금하거나 대북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가 범죄 사실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에 출석하면서 했던 이제 다소 이제 격앙된 모습의 저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발언에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판결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안부수 전 회장의 판결일 때는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놓고서 왜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느냐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뭐 한국일보라든지 뭐 또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안부수 전 회장의 판결문에서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이제 판결문을 보고 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니까 형사 판결문이라는 것이 범죄 사실이라는 부분이 앞에 기재가 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측의 그러니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들도 조목조목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범죄 사실에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분석이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안부수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그 범죄 사실에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이 적시가 안 돼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범죄 사실 아, 중에는 예. 주가 상승을 위한 대북 사업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검사가 이제 공소장에다가 기재한 부분들이 범죄 사실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그 동기를 판단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관점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안부수 전 회장의 판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서를 잡거나 하지 못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 따른다면 그 이후에 김성태 회장을 이제 체포해서 진술을 받아내면서부터 경기도와 관련성 또는 대북 송금, 대북 대납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판결에 대해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재판을 받으면서 이 판결을 자신의 근거로 쓸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크게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네. 안부수 판결문이라는 걸 보면 작년 5월에 나왔거든요. 예.
그 판결문에는 자,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이유가 주가 조작 띄우기 이거 아니다. 그런 판단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재판부 판단이라고 판결문에 보면 돼 있거든요. 판단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두 판결이 모순된다. 이건 사실과 다른 거죠. 그런데 최 국장님,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중견 기업이 대북 사업 기회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면은 주식이 오르는 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이유 이거 아니겠어요? 이유 그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내준 것이냐. 근데 검찰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거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도움을 받을 부분이고 근데 그럼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송금을 한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 우리가 북한에 주기로 한 그 스마트팜 사업비하고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이게 지금 못 주게 생겼으니까 대신 좀 내줘. 이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러면 그걸 대신 내주면 주가도 올라가겠네? 이런 판단을 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부수 회장이 판결문에는 검찰이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의 판단은 이 대북 송금 주가 띄우기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뭐 이 두 개의 판결문이 다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재판부의 두 곳 안부수 재판부 그다음에 이화영 재판부 판결문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다 돼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놓고 보는 민주당의 접근법 그다음에 언론의 접근법 국민의힘 접근법 뭐 조금씩 이제 결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지금 재판이 훨씬 더 또 중요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안부수 회장이 스마트팜비 그 500만 달러 부분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김성애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김병민 의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 결국은 북에 줬던 스마트팜 사업비에 대한 대납이 누구의 요청과 누구의 의지로 인한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부수라는 사람이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왜 북한에다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곤혹스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김성해 실장에게 50억 상당의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하게 됐건 결국 이화영 부지사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이게 다 하나로 얽혀져 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주가 조작을 위한 쌍방울의 개인적인 사익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벌였다, 경기도는 모른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렇게 다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이재명 지사와 손잡고 북한에 가면 30대 재벌 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018년, 19년을 기억해 보시면 4월 판문점 선언 때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다 상하가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9월에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당시에 평양선언 때도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뭐 남북 철도 연결 등 웬만한 경제적 성과들이면 전부 다 상한가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실질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환상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결국은 기업을 키우기 위한 모종의 서로 간에 공통된 요구들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이재명, 김성태, 김성태, 이재명. 지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철천지 원수라도 되듯이 재판정에서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로 서로 충돌하고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막말에 가까운 상대편에 대한 그 인신공격도 곁들여지는 이제 그런 재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몇 가지 지점을 들어서 재판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 국장님,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변호사 법조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히 알고 있을 텐데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그러니까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 얘기를 보면 과연 안부수 판결문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꼼꼼하게 읽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안부수 판결문을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나오지 않는데 본인은 저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그 판결문을 직접 봤다기보다는 그 판결문을 본 어떤 매체, 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약간 뭐 민주당 쪽의 우호적인 매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매체의 기사, 왜곡된 기사를 보고서 지금 저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판결문을 보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석의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보고 그다음에 이화영 판결문을 두 개를 놓고 대조를 해봤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저렇게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저거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본인 재판에서 저 문제를 계속 다툴 겁니다.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최고 쟁점 아니겠어요? 계속 저런 주장을 할 텐데 저런 주장을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그 판결문은 이화영 판결문을 썼던 신진우 판사거든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엄호 사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맡게 되자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인 것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 회유 수사에 따른 재판부의 증거 무시 판결로 보입니다. 사건 조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조작이 쉬웠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망작 소설은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형성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 재판이 판사가 유죄 심증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작심 발언 직후에 재판부를 흔드는 이런 발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이제 전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배정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판사는 오류와 한계가 없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자, 김상일 대변인께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전 민주당 그 의원들 말이죠. 지금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일방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저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잘 모르겠는 게요. 일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겠죠. 일단은 강성 팬덤에 뭐 이렇게 좀 호소해서 자신의 다음 정치적 이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진정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다고도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법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그 군대 국가, 사회 그리고 어떤 제도의 안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을 저렇게 말해놓으면 이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건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거를 주도하면 되는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글 사회죠. 그게 어떻게 근대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뭐 증거를 무시하는 판결을 했다든가 뭐 법원이 악의 고리의 한 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도 그 자리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의 의미조차도 저는 어떤 부인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태 의원이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다.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수원지법에 지법에 배당한 것이 그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건태 변호사 자체가 이거 관련 사건의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의하면요 본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질의나 이런 걸 회피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할 자격 자체가 일단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분이.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분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고려해줘야 될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시 심판 이익을 얘기한 거는 좀 고려를 해주는 게 무슨 좋겠다. 뜻입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여러 군데서 막 심판을 하면 네. 뭐 바쁘기도 하고 자기 생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리가 어느 정도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니 좀 네. 한 군데로 모아서 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쏟는 어떤 에너지나 시간을 좀 줄여줄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건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그거는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다른 수가 거니까. 있다. 네. 네. 저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쨌든 수원지검으로 간 거 자체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뭐 그게 기계적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를 또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네. 쌍둥이 같이 굉장히 연관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같은 판사에 만약에 수원지법에 배당된 거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치더라도, 있지만 네. 만약에 같은 판사에게 배당이 된다면 이미 그 배당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그 김승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판사가 그 전에 비슷한 사건 그리고 굉장히 연관된 사건을 했기 때문에 유죄 심증을 배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이미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을 그럴 것이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다. 최 국장님, 바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해당 판사가요, 이화영 판결문을 써가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판단하지 않았죠. 판단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김승훈 의원 개인 생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은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공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로 제일 중요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느냐 이거는 지금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부지사로부터 이 부분을 보고받았느냐 아마 그거 가지고 시종일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새롭게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예요. 무슨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 글쎄 김승원 의원이 그렇게 아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17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오고 갔다. 이것은요, 검찰의 주장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법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재판 기일, 준비 기일이 이제 잡히면은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최 국장 말씀은 그거다. 그래서 이 판단이 지금부터 사법부가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런 뜻인데 이재명 대표 팬클럽 움직임이 또 다른 이제 여파를 낳고 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맡은 판사를 탄핵하라. 이런 서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아봅니다. 최 기자.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1심 사건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전 지사 1심 판결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대납한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죠. 친 이재명 커뮤니티에서는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구글 문서 설문 형식의 서명 모집에 나섰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 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아서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다. 이렇게 신판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1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4만 2천 명가량이 응답을 했다고 서명 추진 측이 밝혔는데 5만 명이 채워지게 되면요. 국민 동의 청원 등을 올릴 수 있어서 국회에 대한 압박도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판사를 탄핵하라. 우리 김상일 대변인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나라든 사법부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려라.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업무 보고에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법원 행정처장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수원지법에 이제 배당이 됐는데 형사부에 이것이 자동 배당한 게 맞느냐 따져 물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예. 자, 저렇게 불러서 물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있는 친명 지도부의 일원들이고 네. 또 일부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엇갈려 다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국민들 보시기에 작은 의혹도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압박하는 모습을 신중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 배당한 것이 맞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화영 부지사 판결 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네.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그 다음은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고 보면 조만간 판사 탄핵 얘기도 나올 거다. 바로 이어져서 판사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법리 논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검찰이 신작 수사를 운운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조작 검찰이라고 하는 이 검찰에 대한 수사 문제 그리고 언론의 문제를 탓하기 때문에 이 법리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 결국 이재명 대표에 얽혀서 민주당이 이 동반 하락 몰락의 열차를 타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진행자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 이것이 이제 준비 기일이 시작되면은 진행이 될 텐데 그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민주당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 1심 판결 언제쯤 마지막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아직 이 1심 판결이 가까운 시기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나오겠다. 이런 시점은 잡힐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재판장의 바이어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선입견을 가지거나 편견 또는 사심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관 기피를 요구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모든 조치들은 인용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신청 자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시간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 따라서 다음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치 활동을 이유로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로 좀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내리 대장동 건 등등으로 이제 수원지법과 서울지법을 오가고 있는데 한 곳으로 좀 통일해달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논의해볼 수도 있고요. 또 대규모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방어에 좀 나설 수도 있고 또 신판사 임기가 내년 2월까지거든요. 임기가 어느 정도 더 미뤄지느냐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그 변호인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글쎄요, 뭐 이제 공소가 제기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뭐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도 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이 가진 카드가 많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또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도 갖지만 또 형사 피고인의 지위도 갖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중에서 말이죠.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이 이송 허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송 신청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고민해볼 수 있는 지점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 진행 일정에는 또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 변호사께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령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송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법부를 자극을 해서 역효과가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까지는 당연히 변호인단에서 고려를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사 피고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방어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위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상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한다면 또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 결론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언론들은 9월쯤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뭐 각기 다른 또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한 재판의 결과가 다른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판결이 일찍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판결 결과와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신통방통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정치면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저희 같은 기자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더군요. 그 후폭풍이 있다. 여권에서는 이 애완견 발언을 희대의 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친명 쪽에서는 그것도 높임말이야 이 사람들아 이런 또 반발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좀 어이가 없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언론 향해 대북 송금 수사 보도 비난을 하면서 여당 쪽에서는 조폭의 막말이다. 저 애완견 발언이 말이죠. 독재 예행 연습을 하는 거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애완견 모독 차라리 이 기자를 언론을 애완견에 빗댄 것은 오히려 애완견을 모독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시 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짙어지는 어대한 어대명 여야 전당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야당보다 한 달쯤 먼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한 달 뒤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여야의 당대표는 거의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건은 최고위원들, 이제 선출로 뽑는 최고위원, 또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문제는 선출로 뽑는 최고위원이거든요. 그 최고위원 후보군도 호위무사, 친한, 친명 그런 인사들이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인사들 장동혁, 김형동, 김예지, 정성국, 한지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쪽 김민석, 전현희, 민형배, 이소영, 한준호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야당 오늘 7개 상임위원회 구성 밀어붙일 듯 지난번에 11개 상임위원장 결정했죠. 이제 7개가 남았는데 오늘 저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국회의장 그러나 여야 협의를 해달라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독주에 대한 부담 본회의 또 미뤄질 수도 있다. 독주 부담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당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백지화하라. 그러면 본회의에 참석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흔히 한술 더 뜬다 이런 말이 있죠. 뭐가 좀 악화된 상황인데 그걸 더 악화시킨다. 이제 이런 잘못된 일을
되레 한 발 더 나아가서 엉뚱한 말 행동을 보태서 논란을 키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측근들이 한술 더 떠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그런 양상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논란을 낳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좀 조용히 하시죠. 저희 못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내용까지도 저희는 보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 발언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최재원 기자, 여기서 애완견을 높인 말이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초선의 양문석 의원인데요. 친명계 의원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이 논란을 낳으니까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글을 SNS에 썼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을 향한 거친 발언 이어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이렇게 다소 높은 수준의 비판을 했습니다. 네, 참 이 내용 저도 지금 이제 신문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어서 보도를 하면서도 쓴웃음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표현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 똥 오줌을 못 가리고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했어요. 이런 발언만 봐서는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양문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론학을 전공해서 언론학 박사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네. 참 저희들이 저런 대접받고 있습니다. 네. 더 놀라운 건 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내내 양문석 의원으로 인한 논란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결과적으로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밖으로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량품 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랬죠. 최근에는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해서 마시간 586 뭐 이런 표현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꺼낸 얘기입니다. 대장동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금 있게 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애완견 발언 등에 대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네. 최백명 국장 제 바른편에 앉아 계신데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였고 논설위원도 하셨고, 저런 발언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죠. 아니, 왜냐면 뭐 기자도 뭐 여러 종류의 기자들이 있고요. 정치인도 저는 여러 종류의 정치인들이 있다. 저희가 보아온 수십 년 동안 보아온 정치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수십 년 동안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기자들을 존중하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초선 정도 되는 양문석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뭐 기자들을 뭐 물은 쓰레기하고 이렇게 그 합성어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뭐 하는 거를 저희가 그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뭐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평가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처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은 저런 류의 초선 국회의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르면 저거는 무시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한 가닥 좀 작은 희망이라도 갖는다면 바로 저런 사람들을 좀 유권자들이 평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 말이죠. 민주당 안에 기자 출신 초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반응은 뭡니까? 뭐 지금 노종면 전 YTN 기자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대변인 하는 한민수 대변인도 그 기자 출신이죠. 근데 이 기자 출신 중에서 언론인 출신 중에서 이제 진영으로 넘어가면 제가 보기엔 뭐 국민의힘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넘어가면 아마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걸 곧바로 잊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진영 논리에 이제 매몰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저런 것들을 그 기자 출신이 간다고 해서 기자 출신인데 왜 그러느냐, 이미 그 단계도 뛰어넘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뭐 저런 정치인들이 기자들, 언론을 희화하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사실은 저런 이제 일개 그 초선 의원 한 사람의 의원보다는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와 의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저런 거에 동의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좀 약간 감정적으로 격해서 쓴 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순화해서 다시 바로잡기를 바라죠. 근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방탄하려면 이재명 대표하고 동기화를 자꾸 시켜야 돼요. 그쪽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 방탄을 위해서 굉장히 그 격한 말을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방탄. 차원이 수준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일반인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귀감이 되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도 저런 말 쓰는데 우리가 이런 말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뭐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은 저걸 보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은 아유 뭐 아빠 국회의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양문석 의원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우선적으로는 저 얘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팔고 남은 차액 5억 원대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기부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 기부했으면 막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릴 만한 분인데 안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정면 의원도 제가 볼 때는 뭐 저렇게 그 기사를 권력의 입맛에 쓰는 기자들을 랩독, 다시 말해서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쓰다듬는 작은 소형 애완견이라고 부른다라고 학계에서 부른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기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어가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기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분류를 해야죠. 뭐 일부 뭐 어떤 기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일반화의 오류는 말하지 않고 그거는 건너뛰고서 랩독이라는 표현도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그냥 한쪽 진영만을 위한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말 논란, 편법 대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당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당시엔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양문석 의원이 막상 의원직에 앉자 그간의 일이 없던 것처럼 본색을 드러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자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한 줄 덜 나가려고 참고 삼키고 이 앙 다물면서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앙 다물면서 이를 왕 다물면서 버텨왔다라는 말 김병민 의원께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칼을 갈고 있었다. 내가 당선만 되면 뭐 이런 말을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군요.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본인이 저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결국 선거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할 말 다 못했다는 건데 그 얘기들이 지금 다 쏟아내는 것 같고요. 열심히 많이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양문석 의원의 말에 대해서 근데 이걸 문제 삼으면 본인의 애완견 발언 자체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속감 아닌가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나 양문석 의원의 행보나 김상일 평론가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같이 한 몸처럼 엮여가게 된 것이라 양문석 의원도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편법 대출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걷고 있는 길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방식이 계속될 것 같고 그동안 꼭 앙 다물면서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 과연 얼만큼 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국민이 평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양문석 의원 도대체 저런 발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긴급 속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기소가 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돈 빼돌려가지고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 주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주기니까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당시 부지사를 적극적으로 거론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정신이 나갔냐?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이제 저 발언이 오늘 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 자처에서 본인이 한 번 더 이 대북송금 1심 재판 앞두고 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보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이자 참여정부 때 대북 특사까지도 지냈던 이화영 전 지사가 과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북한에 그냥 현금을 주려고 했겠느냐. 그러면서 검찰에 이제 소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소 이제 원색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신 나갔냐, 바보냐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북한과의 사업권을 따내고 합의서를 따내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이득을 봤음에도 그러면 쌍방울로부터는 북한의 어떤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런 주가 상승에 따른 대가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기도만을 위해서 100억 원을 북한에 줬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도 바보가 아닐 것이다. 현금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왜 10월에 약속한 돈을 11월에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북한도 그럼 바보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검찰이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내고 있는 거다.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 바로 이렇다. 이런 비판까지도 했습니다. 네, 장인주 변호사께서도 이제 쭉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마치 셀프 변론을 하듯이, 그러니까 마치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재판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본인을 변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상식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변론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보였던 입장과 결이 같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본인이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본인이 뭐 이 쌍방울에게 대북 송금을 지시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 이것이 제재를 받고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데 네. 본인이 그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쌍방울에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 것인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재판에서도 변론을 하겠지만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도 보고 계시고 아마 재판부도 저런 발언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상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기도 사람들 이화영 부지사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상식을 지켰는지 아니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나중에 재판부가 또 밝혀낼 겁니다. 신통방통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은 건들지 말라? 이름만 들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 가수가 한 말입니다. 탤런트 견미리 씨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견미리 씨의 남편, 현재 남편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 중에 있었는데요. 바로 엊그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그 견미리 씨의 사위가 되는 가수 이승기 씨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 초등학교 친구 저 민승이라고 근데 우리 사기꾼 떼꾸다 으이구 인간아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자, 지금부터는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죄 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2014년 말에 이 회사 주식은 주당 4,000원이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2015년 3월에 그 견미리 씨의 남편 말고 또 공동 대표인 B 씨하고 견미리 씨가 6억 원씩 신주 발행을 해서 그걸 취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8,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2배가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또 그해 12월에 견미리 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 대표였던 B 씨가 15억씩 투자해서 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그걸로 결국 나중에 주가는 거의 14,000 얼마까지 올라갔었고요. 4,000원에서 14,000원이면은 3배, 4배쯤 4배가 올랐군요. 됐죠. 네. 그리고 2018년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되팔아서 한 23억 7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이게 그 사건의 요지인데 네. 일단 그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신주 발행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한 게 맞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왔던 건데 네. 대법원에서는 자기 돈으로 샀는지 네. 돈을 빌려서 샀는지는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빌려서 산 것도 그게 산 거죠. 자기가 네. 나중에 책임져야 될 돈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데 많이- 그걸 구분을 합니까? 이제 그 항소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논거로 무죄가 나왔던 건데 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공시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좋은 공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죠. 근데 주식을 거기 매입을 하죠. 핵심 뭐 오너하고 특수관계인이 있다든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은 오너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고 투자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정보가 가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에 계속 적자가 났던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일단은 뭐 대주주 그다음에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더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자기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와서 끌어와서 썼다면 그거는 그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투자가 안 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에 대해서는 이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공시를 할 때 그 돈이
순수한 자기 돈인지 빌린 돈인지 적시를 해야 된다. 네, 자기 자본인지 아니면 빌려서 한 것이 적실하지 않으면 그건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네. 자, 장인주 변호사께요. 그런데 견미리 씨는 이제 여기에 재판에 유죄 판단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백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식과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람 중에 하나가 견미리 씨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허위로 공시됐다라는 것이고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빌려가지고 이제 취득했던 부분들을 마치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책임 경영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외관을 형성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판결문에 드러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기환송돼서 다시 항소심에서 판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견미리 씨의 관여 정도를 어느 정도로 다시 적시하게 될지까지도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가수 이승기 씨 아세요? 젊은 가수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최근에는 뭐 기획사하고 뭐 이런저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근데 이 이승기 씨가요, 이 견미리 씨의 사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 이승기 씨가 이제 입장문을 냈다는데 그 입장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이제 결혼 전후로는 이거 사실 이 처가의 주가 조작 사건은 다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오보라고요? 네.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이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과는 어찌 보면 무관한 결혼 전에 본인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2014년 15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건데 정말 자체는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가족은 본인 가족은 소중한데 피해자 가족은 소중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주식은 2018년에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본인 가족만 중요한 것이냐. 이런 류의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기 씨는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억울한 측면도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은 이제 본인이 저 지방과 함께해서 가족이 된 이상 발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승기 씨가 이 사건에 관련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승기 씨에게 비난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승기 씨는 결혼 무렵에 또 자기가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이다 보니까 입장문을 내서 처가 쪽을 아주 두둔하고 이제 이 보도 내용이 다 오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또 항소심이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다가 대법원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제 이승기 씨 입장이 사위로서 입장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신통방통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치 언니 집이 경매에 리치 부자 이런 뜻이죠. 이런 가운데 가족 문제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프로골퍼 출신 박세리 씨 소식입니다. 박세리 씨가 앞서 여러 매체를 통해 유독 가족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었는데요. 과거의 인터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트로피 진열하는 데를 이쪽으로 가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여자 중등부 우승 트로피. 내가 가져갈 거니까 찜하라고. 우승했어요, 근데 진짜. 다음부터는 찜하고 네가 가져가라고. 결국에는 그 대회 나가서 우승 트로피를 갖고 오면서 시작해서부터 이제 저의 이름을 좀씩 알리기 시작했죠. 저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최우선이고 가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주축이 되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성공기까지도 가족의 희생이 없었으면은 솔직히 불가능했죠. 가족이 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박세리 씨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박세리 씨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이 있다. 부녀 간에 이제 뭔가 법정 다툼까지 비화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했는데 경매 이야기가 나왔어요. 백 변호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박세리 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보도인데요. 지금 두 채입니다. 하나가 1,785제곱미터 규모의 땅하고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뭐 업무 시설, 차고 이걸 포함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옆에 539.4제곱미터의 대지하고 4층 건물인데 저 넓은 그 주택을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박세리 씨도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2022년에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저 집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2000년에 저 집을 이제 매입을 할 당시에 박세리 씨하고 박세리 씨 아버지가 50대 50 지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 아버지의 채무 문제 때문에 저 집이 2016년에 한 번 경매에 붙여졌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박세리 씨가 아버지 지분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개시 결정이 취하가 됐었는데 또 2020년에 아버지의 또 다른 복잡한 채무 문제 때문에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거고 지금은 일단은 박세리 씨가 이 신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서 강제 집행은 현재 정지된 그런 상황인 그런.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는 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게 또 이제 경매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채무를 이제 박세리 씨가 해결을 대신 해주든지.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렸다는 건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출연진 신통방송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